요거 하나는 답지고 하나는 문제지지. 이거 보면은 중간에 15페이지에 보면은 시간 구분과 조선의 시간 통계 있지. 이거부터 나갈 거야. 그 앞에 건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요거부터 나가고, 다음 주에는 3개 지문 나가고, 그때 지문 나가면 나한테 미리 알려줘. 그러면 그거 반영할 테니까.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나가자. 사실 이거는 알아두면 좋지. 고전시가랑 고전문학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12지시법하고 그 다음에 경전법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 초경부터 우경까지 나오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 들어가. 자, 시간을 분할할 때 1년, 1개월처럼 장기간으로 분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를 그보다 작은 시간 단위로 분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나눠 놓을 것이냐에 대한 개념인데, 하루는 지구의 자전운동으로 생겨나는 시간 단위인데,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고대부터 이 시간 단위를 좀 더 세분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하루를 균등하게 나눈 거가 정기법이지. 정기법에는 뭐가 있어? 하늘을 균등하게 나누는 거는 백각법이라던가, 하루를 100개의 각으로 나눈 거지. 이건 숫자 100을 나타내고, 각이라는 건 뭐야? 짧은 시간, 우리 시간이 있고 시각이란 개념이 있잖아. 두 개의 차이가 뭐야? 시간은 어떤 일정 부분이지, 시각은 뭐야? 어떤 딱 그 시점인 거지. 그래서 백각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에 100개로 나눠가지고 하루를 100개로 나눈 거라면은, 그 외에 또 뭐 있어? 12지시법. 12간지 뭐 있어?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24반지시법이지. 이거는 여기다가 어떻게 곱하기 2 해가지고 만든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시법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균등분할, 또 낮과 밤의 길이 변화에 따라 하루를 분할하는 부정시법이 있는데, 부정시법은 대표적으로 경전법이 있지. 경전법은 어때? 밤을 초경, 1경부터 해가지고 5경까지로 나누는 방식인데, 사실은 보통 우리가 고전시가나 고전문학 배울 때는 초경은 언제라고 배워? 7시에서 9시 보통 이렇게 배우지. 근데 이게 딱 고정돼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또 5경은 뭐라고 배워? 보통은 3시에서 5시지, 새벽. 이렇게 배우는데, 요게 이제 원래는 고정돼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 1경부터 5경까지의 개념이 밤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져. 자, 그래가지고 성문이나 혹은 성내 중앙, 궁궐의 안팎, 다음 페이지. 거기에 종루나 고루를 지어. 종루는 종을 넣는 누각, 고루는 북고자니 북을 놓는 누각을 지어 종이나 북을 설치하고 때에 맞춰 종과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렸다. 정기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백각법이 있는데, 하루를 100개로 나눈 거지. 100으로 균등 분할하는 구분 방법으로 신라 시대부터 조선 후기 시헌역이 도입될 때까지. 시헌역은 거기 보면 어때? 이제 태양력의 원리를 태음력에다가 적용해가지고 만든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시헌역이 사용되기 전까지 사용되었고, 또 다른 시간 구분 방법으로 하루를 12시로 균등 분할하는 12지시법이 있지. 12지시법은 어떻게 돼? 우리 고전시가 하면 항상 나오는 거지. 이렇게 2개가 있고, 오전과 오후. 자, 밤 11시에서부터 새벽 1시까지. 이게 언제야? 자시지. 자축인묘의 자의 수자, 자시. 그리고 자시의 중앙,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자정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새벽 3시까지를 뭐라고 그래? 축시라고 부르지. 그 다음에 5시까지를 인시. 그 다음에 7시까지를 묘시. 그 다음에 9시까지를 진시. 그리고 사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로 건너가? 얘가 여기로 건너가지. 여기 11시 개념으로 넘어가지. 그래서 여기 11시
낮 11시에서 낮 1시까지를 뭐라 그래? 오시라고 그러지. 그리고 오시의 중앙을 뭐라 그래? 정오라고 그러지. 얘는 자정이라고 얘는 정오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오정이란 말도 쓰긴 했어. 그래가지고 오시의 중앙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3시까지를 자축인묘 진사오미시. 그 다음에 여기 5시까지 신식. 그리고 7시까지를 유식. 그 다음에 9시까지를 술식. 그리고 회식. 그래서 여기로 다시 넘어갔는데 원래 고전시가 보면은 이거를 뭐라 그래? 이 술시를 보통은 초경이라고 부르고 1경. 이게 뭐야? 2경. 여기를 3경. 여기를 4경. 여기를 5경이라고 보통 불러서 그냥 정시법처럼 쓰는데 원래 얘는 정시법은 아니고 뭐야? 부정시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이렇게 부르긴 해. 그냥 습관적으로.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1경부터 5경까지는 밤의 길이에 따라서 좀 더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형태야. 대충 이렇게 되긴 하지만 이해되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가 더 앞으로 이렇게 당겨질 수도 있는 거지. 초경의 시간이. 또 여기가 이렇게 당겨질 수도 있고 또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로 저 정도이지만. 자, 그 다음에 24시로 금등분할하는 24반지시법은 어떻게 돼? 이거는 다시 각 자축인묘 진사오미 시를 앞이랑 뒤로 나눠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지. 자, 거기 보면은 12지시법은 반밤종을 자시로 하여 각각 12지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였다. 관측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시의 자시는 요즘의 시간 구분으로부터는 23시부터 1시까지 보통 요때인 거지. 근데 오늘날의 시간이랑 약간 다른 이유는 뭐야? 항상 어떤 관측지가 정해져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해, 사실은? 동경시를 기준으로 하지, 우리나라는. 도쿄의 시간을 기본 기준 시간으로 잡아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이때는 어때? 조선시대 각 지역, 예를 들면은 뭐, 화성이다, 그러면 화성시 중심으로 해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시를 정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동경시 기준의 시법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23시부터 1시까지, 촉시는 1시부터 3시까지에 내용된다. 24반지시법의 경우에는 각 시를 더욱 세분해가지고 초와 정으로 나누지. 그래가지고 어때? 자초와 자정 이렇게 나눈 거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된 거지.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렇게 단으로 딱 나눠가지고 여기가 자초, 여기가 자정이지. 오늘날에는 근데 자정을 뭘로 말하게 돼? 딱 12시를 말하게 된 거지. 여기도 어때? 축초와 축정으로 나누겠지. 이렇게 나눈 게 24반지시법이야. 자, 그래가지고 각 시를 세분화하여 초와 정으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23시부터 0시까지가 자초, 0시부터 거기 오타 하나 있네. 뭐야? 0시부터 1시까지는 자정으로 한다. 1시까지야.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자정이란 용어는 이러한 고대 시각제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다만 과거의 시간은 당시의 관측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당연하지. 관측지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동경시 기준으로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부정시법인 경점법은 해가 져서 완전히 어두워지고 난 뒤부터 해가 아직 뜨지 않았지만 하늘이 점점 환해오기 시작하는 때까지를 밤을 5등분으로 나눈 거지. 그래서 5경으로 나누고 경을 다시 5등분 하여가지고 5점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밤의 길이를 쭉 재봤을 때 초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나누고 이걸 다시 어때? 초경 1점부터 5점까지 2경 1점부터 5점까지 3경 1점부터 5점까지 4경 1점부터 5점까지 5경 1점부터 5점까지이고 초경은 언제부터 시작이야? 해가 완전히 어두워지고 그리고 5경은 어때? 해가 이제 점점 하늘이 환해지는 그러면은 일몰시는 요 앞에 있겠지. 일몰시는 초경이 앞쪽에 있을 거야. 해가 완전히 어두워져야 되니까 하늘이.
그리고 일출시는 어디에 있어? 오경의 뒤쪽에 있겠지. 왜? 하늘이 환해질 때부터니까. 이해돼?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경을 다시 5등분하여 5점으로 나누었다. 5경은 각각의 초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명명해야지. 1경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 초경이라고 그러지. 첫 경이라고 해서 계절에 따라 밤의 길이는 변함으로 1경이라는 시간의 간격도 변하게 되지. 정천법에서는 물시계를 사용하여 시간을 측정하였는데 물시계에서 시간의 길이는 바로 물의 양에 대응하는데 이 물의 양을 눈금을 새긴 자로 측정해가지고 근데 이 자는 그럼 어때? 계절에 따라 변화하겠지. 측정했다. 후한서 율력지에서는 1년간 총 48개의 대나무 측정지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대나무 측정지를 48개를 사용해서 계절에 따라 나눈 거지. 24절기 각각의 2개의 측정자, 거기 못다 측정지가 아니라 측정자지. 측정자를 매당한 것이다. 계절에 따라서 밤과 낮의 시간을 다르게 분전하였기 때문에 물시계에 절기별로 눈금의 간격이 다른 자를 사용하였다. 천문관측과 계산기술이 발전하면서 후대로 갈수록 각 절기별로 밤과 낮의 구분이 좀 더 정밀해졌지. 정밀해졌는데 오늘날 시간과 비슷해진 건 아니지. 그거 관측지 기준이니까 동경지 기준이 아닌 거야. 이해되지? 오늘날의 시간과는 좀 다른 개념인 거지.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한 거야. 자, 조선시대의 백성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왕권과 통치 질서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서 조선은 초기부터 정밀한 시간 측정에 근거하여 백성의 시간을 통제하고자 하였는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시내 한복판에 종로를 짓고 큰 종을 걸어가지고 시각에 따라 종을 치게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의 종로나 뭐 이런 게 남아있는 거지. 이 종을 신혼대종이라고 하여 백성의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종을 운영할 수 있는 시계로 물시계인 경로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였다. 근데 이걸 자동으로 움직이게 한 게 자경로인 거지, 결국엔. 그리고 백성의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정과 파루를 두었대. 우리 그 춘향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나와? 이 춘향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이몽룡이 어사가 돼가지고 내려갔을 때 거기 보면은 뭐라 그래? 이제 뭐 파루가 치면은 빨리 이제 뭐 파루 치면은 오사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감옥에 몰래 갈 때 파루가 치고 나서 사람들이 안 다닐 때 몰래 오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 파루 인정 이런 거 많이 나와 고전 소설에. 자, 인정은 어때? 거기 보면 인정과 파루는 조선시대의 도성문이 각각 열고 닫히는 시간인데 세종 때인 1401년부터 시행되었고 경전법을 적용하여 초경 3점에 종을 28번 쳐서 성문에 닫아 출입을 통제하고 자 초경 3점이지 중간인 3점에 종을 28번을 쳐가지고 통제 시작이지. 그래서 밤에는 이제 손시도는 이제 뭐 뽀졸이나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돌아다니면 무조건 다 잡히는 거지. 우리나라 야간 그 박정희 시대 뭐랑 비슷해. 야간에 이제 통금하는 거랑 똑같지.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3점에 다시 어때? 33번을 쳐가지고 통금을 제거하지. 조성문도 어때? 이때를 기준으로 열리고 닫히지. 닫히고 열리지. 저때. 자, 인정과 파루 사이에는 매 경과 전마다 북과 정으로 시간을 알렸다. 북과 징이겠지. 타이핑하다 보니까 어떡하든 생겼다. 인정과 파루는 순찰하면서 치안을 유지하는 제도인 순작법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했다. 순작법에 따르면 야간의 통행 금지를 규정하여 해당 시간에 통행하는 자는 모두 가두어다 쓰게 하였는데 인정과 파루의 종을 치는 것은 통행 금지와 해제를 알리는 일종의 예비종이었다. 밤 시간의 통제와 시간을 알리는 시보가 여러 번 이루어진 데 비하면 낮 시간에는 어때? 시보라는 건 뭐야? 시간을 알리는 거지. 밤에는 시간을 자주 알려주는데 낮에는 시보를 안 했지. 유일하게 정오에 정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북을 쳐가지고 정오 시간을 알렸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사통팔달 사방으로 통하는 거리에 종로를 세우고 여기에 종과 물시계를 설치하였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어때? 곳곳에 이제 종과 물시계를 했는데 조선시대 사법기관이었던 의금부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어. 그러다가 물시계의 유지 보수와 관리가 어려워지자 궁궐 안에다가 거대한 물시계를 설치하고 시간 관리는 어디로 해? 서운관이 맡게 되지. 의금부에서 서운관으로 옮겨졌어. 세종때에 와서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청동으로 물시계를 주조하였는데 이후 세종은 기존의 물시계를 개량하여 보다 경밀한 자경로를 제작해서 표준시계로 쓰게 하였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지.
자경루는 나무 인형이 종북 정을 쳐가지고 징 아니야? 잠깐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징인 것 같은데 잠깐만 징. 종북 징을 쳐서 시간을 알리고 시를 알리는 팻말을 보여 시의 경과를 자동으로 알려주었다. 무의식의 시각을 확인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관료가 없어도 자동으로 알려주게 한 거지. 이때부터 인정과 파루의 시간은 이 시계에서 알려주는 시보에 따르게 되었는데 시보의 방법은 광화문에 대종고를 세우고 자경루의 나무인형이 치는 종과 북소리를 듣고 대종고를 울리면 종로의 종지기들이 여기에 맞춰서 성문을 여닫는 것을 알리는 종을 쳤다. 그러니까 자경루가 치면 대종고에서 거기 광화문에 대종고를 세우고 자경루의 나무 인형이 치는 종소리를 듣고 북소리를 이제 자종고를 울리면은 거기에 종로의 종지기들이 다시 치는 거지. 그러나 광화문에서 종로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멀고 대종고 소리를 제때 알아듣지 못해 착오가 생기기도 하였대. 자, 거기 뒤에 어휘 한번 해보자. 어휘하고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봐봐. 정철은 연계교재에서 매년 실력 하나씩 무조건. 올해는 성산별곡이었지. 그러면은 내년에는 뭐 실릴까? 관동 3위 송미 중에 하나 실릴 확률이 높아. 아니면 뭐 훈민가라든가. 정철 매년 실리고 그 다음에 또 매년 실리는 사람이 누구야? 박인노야. 윤선도는 생각보다 잘 안 실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고전시가 수능 3대장 하면은 정철, 박인노, 윤선도거든. 윤선도는 옛날에 많이 실려서 요즘은 잘 안 나오는 추세고 정철보다 박인노가 요새 더 잘 실리니까 이 중에서 거의 하나는 나올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이 중에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처음 보는 생뚱맞은 박인노 작품이 하나 튀어나오면 이제 미치는 거지. 근데 길기까지 해. 그러면은 더 미치는 거지. 그래서 올해는 길었던 게 뭐였냐면은 만분가야. 조위 만분가 거의 잘 안 나왔던 거야.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안 나왔던 건데 이번에 실렸거든? 그러면 조위 만분가 빠지고 그러면 정철계 나올 확률이 높아. 원래 보통은 총신전주지사가 정철계 나오고 조위 만분가가 안 나와야 되는데 만분가가 들어왔으니까 대신에 성산별곡이 들어온 거지. 정철거 중에 총신전주지사 안 들어오고 그러면 내년에는 정철의 3위 송미 중에 하나 들어올 확률이 꽤 높고 박인노 중에서는 조홍씨가 들어왔으니까 긴 거 들어올 확률이 꽤 높아.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거나 요번주에 배웠던 것 중에 거의 하나 나올 확률이 높다. 일단은 상사곡부터 가보자. 자, 요거는 상사곡 총신전주지사네. 요거 나올 확률 꽤 높겠지. 조위 만분가가 총신전주지사 나왔는데 정철거 3위 송미는 너무 흔하잖아. 그러면은 박인노 거 넣으면서 총신전주지사 넣기가 좀 좋겠지. 그러면은 요거 나올 확률이 꽤 있어. 상사곡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 총신전주지사 상사곡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래 보통 올해 나왔던 조위의 만분가는 최초의 총신전주지사 가사라고 봐. 얘는 여성화자지. 근데 우리가 소위 정철 3위 송미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총신전주지사 가사하면은 왠지 여성화자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얘 상사별곡은 남성화자야. 남성화자. 그냥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쓴. 상사라는 게 뭐야?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거지. 서로 상에다가 생각하는. 그래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거지. 우리가 보통은 상사라는 단어나 연모,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봐봐. 그리움, 화자가 임에 대한 그리움이 나와. 그러면 시조나 가사가 나온다고 해봐. 이랬을 때 이거 두 가지로 나누지. 총신연주지사. 무슨 뜻이야? 충성스러운 신하가 주인을 연모하는 노래지. 다른 말로 충군가 내지는 연군가라고 부르지. 그리고 연정가,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 자, 니네가 고전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지. 수능에서 하나는 본 거일 거고 아니면은 안 본 거일 거야. 왜? 50% 확률이니까. 연계교재에서 50%, 나머지 50%는 처음 보는 거 나올 거야. 요즘 트렌드는 거의 처음 보는 거 나올 확률이 높아. 낯선 친구. 왜 그러냐면 대치동이나 이쪽에서는 웬만큼 문학작품 다 공부하고 들어가지.
이미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 다 띄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 치면서 수능에 나올 만한 웬만한 거 다 쓰고 들어간단 말이야. 걔네들 유리하지 않게 하려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작품들 갑자기 꺼내와. 그러면은 뭔가 임에 대한 그리움은 알겠는데 이게 충분간지, 연정간지를 알려면 연정간은 뭐야? 연인에 대한 사랑이잖아. 충분간은 뭐야? 임금에 대한 사랑이지. 구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형태는 완전히 똑같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기본적으로 화자 아니야. 남성 화자 말고 남성 작가가 나오는 충분간. 왜? 양반일 거 아니야. 그리고 여성 작가가 나오거나 중인 작자 미상 나오면은 연정가 계열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봐봐. 여성 작가는 보통 기생이 많은데 얘네들은 거의 뭐라고 나오냐면은 조선시대 랑, 장 이로 끝나면 기생이야. 홍랑, 홍장, 황진이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여기다가 우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당, 헌 이거 다 무슨 이름이야? 집 이름이지. 집 이름. 신사임당, 헌한설, 헌. 왜 그래? 여자들은 성에다가 자기가 응거하는 집 이름을 갖다 붙였잖아. 그러면 집 이름들이 나오면 여자야. 그러면은 얘네는 뭐야? 충분가일 리가 없잖아. 사대부도 아닌데 임금에 대한 그리움 나타내겠어? 아니지. 그러면 보통 뭐야? 연정가 계열이야. 그러니까 승민이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 사관학교 시험 같은 건 이거 직접 물어봐 이런 거. 이거 연정가, 연궁가 이런 거는. 수능에서는 직접 물어보진 않지. 근데 어때? 이게 무슨 작품인지 대충 알고 있어야 쉽게 푼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중인가객은 가객들 가수야 옛날에. 이 사람들이 이제 시조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가수 노래를 불렀던 거지. 여러 사람들의 노래를. 자 그러면 얘 사람들은 이름 3명이 유명한데 외워도 김수자, 김천택, 박효관. 남자 이름이지. 근데 얘네들이 나오면 연정가 계열이야. 작자미상은 당연히 연정가일 거야. 연궁가일 확률이 별로 없어. 그리고 여기 플러스 자, 이 사람 알아? 우리 한국사 공부하면은 유교학자로 나오잖아. 이 사람만 연정가로 봐. 얘는 사대문데 왜 일로 못 갔을까? 얘가 대표적으로 이래가지고 연정가로 봐. 이 사람. 나머지는 서경덕 같은 경우는 벼슬자리 안 나갔거든. 그래서 이제 연정가객으로 보는 거야. 황진이 연인이면서. 나머지 남자 작가 이름 나오면 다 뭐야? 임 나오면 임금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박인노잖아. 남자 작가지. 사대부야. 그러면 어때? 연금가객이지. 남성 화자랑 상관없어. 남성 화자, 여성 화자 상관없어. 작가 이름이 중요해. 작가 이름이.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상사국은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 임과 이별에 있겠지. 여기서 임은 임금이겠지. 자 이거는 거기 밑에 주석 한번 봐봐. 상사국 주석. 거기 보면 상주 영감 영작이라는 협조가 들어가 있는데 상주 영감이라는 건 상주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그 명령을 받고 지은 것으로 보인다. 상주는 어디야? 경상도 할 때 그 상주잖아. 경상도 북쪽에 있어. 경상북도에. 1690년에 한음 가문에서 상주 영감이라고 부를 만한 임금은 상주 목사를 지낸 이역류인데, 즉 1690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1690년까지 살아남아 있을 리가 있나? 이 사람 임진왜란 전쟁을 했잖아. 1690년에 한음 가문에서. 어쨌거나 이역류는 상주에 도임하자 선친과 각변했던 노계 누구야? 박인노의 호지 노계를 상주로 초청하였고 선가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노계에게 가사 한 편을 청하였는데 충효사상이 표출했던 노계 박인노를 뜻해 노계가 호지 박인노에 자연스럽게 연군 가사인 정철의 3인곡 송민곡을 떠올리며 연군의 정을 노래한 상사곡을 지었다. 105행 222구 1520여 자 그렇게 많이 지었지. 그래서 박인노를 수험생들이 극혐하는 거야. 너무 길게 많이 지었어. 10개 단락 기승전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오면 아주 짜증이 나겠지. 어쨌거나 내용 한번 보자. 봐봐. 거기 나오는 이제 그 시상정리나 주제 뭐 이런 거는 보고서 정리해. 뒤에 답지 있으니까 필기하고 지금은 이렇게 들으면서 한번 정리해봐. 자 보자. 천지간에 하늘과 땅 사이에 어느 일이 남대대 서론게요. 이제 남보다 서러운가? 아마도 서러울사 님 그려 서른대고 님을 그리워해서 서럽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뭐 임금에 대한 그리운 거지.
은금이 그리워서 서럽다. 서러운 이유가 나오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답하네 뭐야? 응답법이야. 자기가 묻고 왜 서럽지? 남들보다 서러운 게 뭐지? 아마도 서러울사 그리워서 님을 그리워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서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양대의 구름비는 흘려전지 몇 해인게요. 양대는 중국 고사인데 거기 보면 밑에 주석에 중국의 초나라 희왕이 꿈속에서 어떤 부인 여기서는 이제 선녀의 우두머리 서왕모라고 보통은 해석을 해. 선녀들의 우두머리 서왕모와 이제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래서 양대 운우 보통 이런 표현을 써. 한자성어로 양대의 운우 구름과 이렇게 하면 남녀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통상. 구름비는 흘려간지 몇 해인게요. 흘러간지가 몇 해인게요. 그러니까 뭐야? 남녀간의 사랑이 흘러간지 몇 해인가? 남녀간의 이제 사랑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성 화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또 남성 화자로 나와. 나중에 보면은. 반경의 봄에 엿대 속이 묻혔는구나. 자, 반경. 거기 보면은 뭐야? 반쪽의 거울. 이제 사랑의 증표지. 그게 엿대 속에 묻혔구나. 이게 이제 그 잊혀졌다라는 거지. 청조도 아니하고 배간도 붙였더니 청조는 뭐야? 이제 푸른새인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해. 배간도 흰 기러기인데 이것도 메시지 역할을 하지. 메신저 역할을. 청조는 거기 보면 서왕모의 사자라고 하고 배간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번에 이제 연계교재에 나왔던 소설인 적성이전이라는 고전소설인데 거기에 보면은 흰 기러기가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 니네들 안 나올 거야. 어차피 올해 나왔으니까 적성이전이. 자, 소식도 못 듣거든. 님의 양자는 모습을 의미해. 도어로. 님의 모습을 볼겠는가. 도로송과 서리법이지. 화조월서, 꽃피는 아침과 달이 뜨는 저녁이라는 뜻이지. 조랑 석은 아침 저녁이니까 울며 그리워할 뿐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 일단은 화자의 상황이 나와지. 임과 떨어져서 그리워하는 상황이 나와. 자, 그리고 이제 각인로의 특기가 뭐야? 중국고사 되게 많이 나오지.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고사들이 쭉 나올 건데, 자, 봐봐. 그려도 못 볼새 그리기도 말려 여겨요. 그리워도 못 보니까 그리워하기를 말겠다 여겨서 나도 장구로서 봐봐. 남성 화자지. 아까 분명히 양대문으로 나오면 여성 화자일 것 같은데 남성 화자로 나와. 얘는 나도 장구로서 모진 마음을 지어내요. 이제나 잊어버리고 싶었는데 눈에 절로 밟히거든. 서러워하니 그리소냐. 서러워서 님을 그리워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이거 표기 자체가 개판이지. 왜 그럴 것 같아? 자, 우리가 조선 중세 국어는 그래도 볼만하잖아. 정철은 중세 후기 국어야. 1593년에 죽었잖아. 근데 박인노는 어때? 1636년 이후에도 살아남아 있었지. 무슨 얘기야? 근대 국어란 말이야. 근대 국어는 어떻게 돼?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개판 상태지. 표기 체계가 지 멋대로인 상태야. 그래서 이게 좀 표기가 개판이긴 한데 대충 읽어봐. 그리고 못 보니 일일이 삼추로다. 자, 사자성어 뭐야? 일일 여삼추지. 일일이 하루가 여삼추 3년과 같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 기억나? 삼추는 가을 3개월을 의미할 때도 쓰기도 하지만 어떨 때도 써? 3년을 의미할 때도 쓰고 여기에서는 뭐야? 이게 아니라 얘지 3년을 의미할 때 쓴 거야. 일일이 삼추와 같아서 3년과 같아서. 원소이 원수하녀 못 잊기 원수로다. 원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원수였던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못 잊는 게 원수로다. 못 잊는 게 그만큼 어때? 이제 원수와 같다. 언어요이지. 말장난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택망처는 어떤 사람이고, 사택망처도 중국 고사집 밑에 보면 집을 옮기면 아내를 잊어버린다. 정신 나간 것,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지. 그래서 임금을 잊어버린 거지. 내가 그런 것 같다는 거야. 있는데 알고자 진초핸들 아니가랴. 자, 그러니까 그 임금이 있는 곳을 알려고 진나라나 초나라까지 먼 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지. 아니가랴 서리법이지. 무심코 니즘 헐기. 자, 봐봐. 무심하고 그 임금한테 무심하고 니즘 있다지. 있다인데 두음 법칙이 안 돼가지고 니다가 됐지. 니다에다가 명사와 전미사 이렇게 적었잖아. 옛날에 중세국어에서는 명사와 전미사 이런 형태로 적어서 그래서 니즘 이렇게 됐지. 니즘 헐기, 헐다 자주 하기. 그러니까 자주 있기, 건망증을 의미하지. 건망증을 배워보고 싶구나.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싶다라는 거지. 질둔한 성품에 무슨 질둔하다라는 거는 뭐야? 어리석고 둔한 성품에 무슨 재주와 예능이 있으랴마는 있지 않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님을 향한 총명이야 사방엔들 미칠 소냐. 자 봐봐, 앞에서는 이제 그리워하기가 있기 힘든데 나는 원래 멍청해, 그래서 잘 잊어버리는데 님을 향한 총명, 님에 대한 기억력은 총명해가지고 잊어버려지질 않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뭐에 빗대? 사광인들 미칠 소냐. 비유법이지, 서리법이면서. 사광은 누구야? 되게 유명한 이제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지, 중국에. 총명도 병이 되어 날로조차 지쳐가니 먹던 밥이 덜 먹히고 자던 잠이 덜 자이고. 자, 지금은 안 쓰는 표현도 쓰이지. 자이다 라는 표현을 쓰지, 먹히다 라는 표현. 이일이기구조 사동피동전미사 형태에 이제 덜 먹히다랑 덜 자이다는 뭐야? 그 당하는 거지, 피동 형태지. 근데 오늘날은 안 쓰는 형태지. 살못진 얼굴이 수색 겨워가지고 시름 겨워서 검어가니. 저기 뭐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오랜만에 부르려니까. 잠깐만. 수진. 이거 줘? 서서 할래? 오랜만에 하니까 또 줘네. 자, 소색에 겨워가니 취하는 듯 어리석은 듯 청심한 소합한. 자, 청심원은 여기서 뭐야? 우황청심원 알지? 그 약이야. 약을 먹거나 또 소합한이란 약을 마셔도 효험이 없구나. 고황의 근병,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사자성어로 고황지질이라고 그러지. 자, 고황지질은 어떨 때 써? 우리 고황이라는 건 마음속 깊은 곳의 병인데 이거를 줄여서 오늘날에 뭐라고 불러? 고질병이라고 부르지. 고치기 힘든 병. 또 이거를 뭐라고 하기도 해? 고치기 힘든 병도 되고 자연에 사랑하는 병도 되는데 자연에 대한 병으로 나온 건 아니지. 여기에서는 자연에 대한 병이 아니라 여기서는 뭘로 나온 거야? 고치기 힘든 병, 임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병이지. 보통 고황지질하면 우리가 강호가도가에서는 자연에 대한 병으로 나와. 자연 사랑하는 병. 자, 고질병을 편작이라 고칠 소냐. 자, 우리 이거 세트 많이 나오지. 파타, 편작. 지난번에 중국 역사할 때 좀 정리했지. 파타와 편작은 의사로 할 때 많이 나오는 사람이야. 의사의 대명사. 그래서 편작, 파타 다 의사지. 고칠 소냐, 고치겠는가? 인명이 중한 일이라 못 죽어 살았노라. 무슨 뜻이야? 내가 그리워서 죽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는 거지. 자, 처음 걸을 적에 일이 되자 걸은 일인가? 처음 할 적에 이렇게 되자고 된 일인가? 비익조라는 거는 뭐야? 날개가 한 개씩 달린 새야. 그래서 둘이 합쳐야지만 날아갈 수 있다는 전설상의 새지. 이렇게 생겼어. 날개가 한 짝뿐이 없어. 나머지 한 짝이 수컷, 암컷 각각 달려 있어서 이렇게 합쳐져야지만 날아갈 수 있는 새를 비익조라고 그러지. 비익조 부부되어 열리지 숨풀하래. 비익조나 열리지나 부부간에 이제 서로 되게 사이가 좋은 거를 표현해. 열리지는 뭐야? 두 나무가 서로 한 나무처럼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자라는 거지. 꽈배기처럼. 이렇게 자라는 나무를 이제 열리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라는 나무처럼 구목이소하고 목식을 먹을 망. 목식은 나무 열매지. 구목이소는 나무로 집을 짓고 나무 열매를 먹을 망정. 이생 덫으로 하루도 이별일을 오지마자 원하더니. 거기 보면은 이승 동안은 하루도 이별하는 세상을 보지 않기를 원했는데 동서로 외워두고 동서로 멀리 두고 그리기를 다 늙었다. 그리다가 다 늙어버렸다라는 거지. 예부터 이른 말이 견우직녀는 7월 7석에 한 번 만나지. 이별에 있는 상황이 더 많지. 하루만 만나고. 견우직녀를 천상 인간의 어여쁘다 하건만은 천상의 인간 중에서 견우직녀가 가장 어여쁘다는 여기서 뭐야? 불쌍하다의 의미지. 불쌍하다 하였는데 그렇다 저희는 한 해에 한 적을 해마다 보건만은. 그래도 걔네는 1년에 한 번은 만나. 근데 애달불사 우리는 몇 은하를 가려서, 은하수는 견우직녀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지.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해서 은하수를 몇 개나 가려있길래 이대도록 못 보는가? 이런 뜻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걸 보다 보면은 이제 뭐가 떠올리니? 옛날에 이런 얘기 했었지. 기억나? 우리가 정철 3위인곡, 송미인곡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 그때 내가 이 얘기 했지. 정철 3위인곡, 송미인곡이 그래도 잘 썼구나. 이게 그래도 사람 간 배울만 하네 라고 생각이 들면은 니네가 고3이 돼 있을 거라. 이거 보면은 어때? 3위인곡, 송미인곡이 양반이네 이런 생각 들지. 그래서 사실 3위, 송미가 기본 작품이고 이런 작품들이 이제 고3 때 들어오는 거야.
이게 좀 길지 여러 가지로. 근데 한 내용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나도 상사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머리에 안 그려져. 하도 잡다한 게 많이 들어가서. 근데 그냥 부분 보면서 아 이게 이 내용이었지 이렇게 아는 거야. 왜 그러면 고전 시간 나온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은 어떤 부분 뚝 잘라서 넣더라도 대충 해석이 돼야 돼. 그래야 니네가 수능 때도 고전 시가 아무거나 딱 들어오면은 그거 보고서 풀 수 있는 거야. 요새는 어차피 그 낯익은 거 안 들어와. 들어오면 낯선 작품 무조건 처음 보는 거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면은 그거 보고서 대충 이런 내용일 것 같아 이렇게 하고 풀어야 돼. 자, 그래서 또 봐봐. 명황이 비비를 죽여나 여희연이. 자, 여희다라는 표현부터 한번 보자. 여희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오늘날의 여희다인데 세 가지로 쓰이지. 이별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다, 하나는 딸의 시집 보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쓰여 여희다는. 자, 비비를 죽여 여였대, 비비를 죽여 이별했대. 양귀비를 뜻하지. 명황은 그러면 누구야? 양귀비랑 이제 사랑에 나누었던, 거기 보면은 당나라 6대 왕제 태종이었나? 당태종? 태종 아니었는데? 당 누구야? 그 현종이지, 현종. 당현종이 양귀비를 죽여서 이별하지. 왜 그래? 반란군들이 양귀비 안 죽이면은 나라 뒤엎어버리겠다고 했잖아. 양귀비가 하도 이제 걱정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현종이 자기 사랑하는 양귀비를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서러워하다 한들 우리같이 서러울런가? 그러니까 내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만큼 서럽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살아서 못 보니 더욱이나 망각하다. 더욱이나 끝이 없다는 거지. 소심, 시름이 불이 되어 가슴에 피어나니 절로 난 그 불. 이제 마음의 속에 그리움, 시름을 불로 표현했어. 그 불이 남의 탓도 아니로되 내가 서러워서 수인씨를 원망한대. 수인씨는 뭐야? 삼항의 한 사람이고 불을 만든 사람이니. 자, 봐봐. 우리 지난번에 삼항 오지아야 돼. 삼항 기억나? 누구야? 복희, 여화, 신노, 이렇게 세 명이라고 했고, 여기를 이제 수인씨로 대체하기도 한다고 그랬지. 네. 복희는 뭐를 알려줬어? 어로, 물고기 잡는 거와 64개, 세상의 이치를 나타내는 64개를 전수해주고, 얘는 이제 하늘을 소리하고 불을 인간한테 전수해줬지. 프로메테우스 같은 느낌이고, 신농은 농사 짓는 것과 약초를 전해줬는데, 그러니까 이 수인씨를 원망한다는 거지. 박일로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냐면 고대 임금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들을 뭔가 원망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야.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이 삼항 다음에 오제에 해당하는 황제가 배와 수레를 인간한테 전달해줬거든. 그래서 황제를 원망해. 왜? 배 타고서 외적들이 서들어왔다고 해서. 또 마음속에 불이 나면 불 만든 얘를 원망해.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소인치를 원망하지. 불을 전달해줬다는 거지. 그래서 함양궁전이 다만 3월이 불고. 함양궁은 어디냐면은 지난주에 이거 기억나? 중국 전토를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제지. 자기는 사망과 오제보다 더 위대하다 해서 최초로 황제라는 표현을 썼지. 진시황이 통일하고 몇 대째에 멸망해? 2대째에 멸망하지. 멸망하고 누구가 싸워?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싸우는데, 진시황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진나라를 공격하면서 들어가. 그때 항우와 유방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진시황의 수도였던 함양을 먼저 정벌한 사람이 황제가 되기로 해. 근데 누가 먼저 들어가? 유방이 먼저 들어가. 근데 항우가 힘으로 격탈해가지고 얘를 쫓아내고 황제가 되지만 결국 유방한테 지지. 근데 항우가 함양궁전에 늦게 들어와서 이 함양궁전을 불태워버리거든. 근데 궁전이 너무 크니까 3개월 동안 불탔다라고 그래. 그래서 그 표현인 거야, 이게. 그래서 함양궁전을 3개월 동안 불태웠는데, 지금의 그 불이 오래 타다 하건만은, 지금 사람들은 그 불이 3개월 동안 타서 오래 불이 났다라고 하는데, 이 원수 같은 불은 몇 3월을 지낸 정도, 3개월보다도 몇 배를 더 이제 불에 탄다는 거지. 내 마음속에 시름이 불이 되어서. 눈물은 이무, 눈물은 비가 되고, 한숨은 바람이 되어 불거니 뿌리거니 그칠 적도 없었으니 이 비로 저 불을 끔적도 한다마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내가 눈물을 맨날 흘리고 시름겨워 하니까 이 눈물 흘리는 걸로 마음속에 시름 불을 꺼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어때? 안 꺼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59페이지에 어찌한 불인데 풍우중, 바람과 비중에 산호해라.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데도 마음속에 시름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야. 수화상극,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란 말이 거짓말이 되었구나.
야피거니 뿌리거니 승부 없이 싸우거니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니 조그마한 이내 몸이 전장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뭐라 그래? 거기 아이고 감탄사 나오지. 하느님아 칠석비 내려서 이 싸움을 말리소서. 싸움을 말려달라는 거지. 마음속에서 불과 불이 싸우는 걸. 어여쁘는 불쌍한 일이. 불쌍한 이 몸이 살까 여겨 바라는데 알고 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두고 조치법이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두고 알고 싶다. 그거 알고 싶다는 거지. 여힐죄 뭐야? 이별할 때 검던 머리 희도록 못 보는 거. 즉 임금을 못 보는 그리움을 표현했지. 사랑은 헤엄없어 노소를 모르는가. 헤엄은 뭐야? 우리 고전시가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해다 내지는 해다가 있지. 해다는 뭐야? 생각하다 걱정하다는 뜻이야. 이거는 외워도 되게 많이 나오지. 고전시가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거 명사형으로 하면 어떻게 돼? 햄, 해움, 해염, 흠가림 이런 식으로 쓰지. 다 무슨 뜻이야? 생각, 걱정이지. 그러니까 사랑은 생각이 없어서 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슬픈데 내가 힘든데 그 사랑이 생각이 없어가지고 넌 장유유서도 몰라? 이런 늙은이도 힘들게 하네? 라고 하면서 꾸짖는 거지. 수진아 힘들어? 요것만 하고 좀 쉬자. 자, 10년 전의 맹세,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맹세를 오늘 문득 생각하니 금석 같은 맹약, 금석 같은 말씀이라고 그러지. 돌과 새같이 굳은 말씀이 어제론 듯 그제론 듯, 어제인 듯 그제인 듯 뒤에 쟁쟁하고 사나이 마음이 맹세가 진토, 흙이 되어가지고 한다 한들 잊어버리겠느냐. 서리법이지. 죽어서도 잊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흙이 되어도 잊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쉬운 네뜻은 다시 볼까 바라는데 님을 다시 보길 바라는데 1년 300일이 잊힌 수 있을 소냐. 잊은 날이 있을 소냐. 잊지 못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봄, 가을 뭐 이런 계절적인 배경들이 나오지. 보자. 춘창, 봄창이지. 봄의 창문에 늦이 일어나서 유회, 그윽한 회포란 뜻이야. 그윽한 회포를 들 데 없어. 인풍, 바람을 맞이하면서 초창, 슬퍼하며 사오를 바라보니 사방을 돌아보니. 근데 이 박인모 표현들은 비슷한 게 겹쳐.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배웠던 누항사 기억나? 거기에 보면은 거기서도 초창이란 표현 나오지. 슬퍼하며 라는 거지. 그래서도 거기서도 이제 인풍초창은 아니고 거기는 저녁이다대로 초창 슬퍼하며 이런 표현 나왔었지. 사후 사방을 돌아보니 웬갓 꽃이 다 피어가지고 봄이니까 꽃이 다 피어가지고 그린 듯이 왔는데 그린 듯이 꽃이 피었는데 탐화봉적 무슨 뜻이야? 벌과 나비지.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들은 다투어 다니는데 버드루의 꾀꼬리는 쌍쌍이 비끼너라. 탐화봉적은 서로 어때? 꽃을 다투려고 막 다니고 버드루의 꾀꼬리는 서로 쌍쌍이 둘이 날아다니는데 그거 보면 너 어때? 나는 더 외롭지? 걔네들은 쌍쌍이 다니는데 나는 혼자 있으니까. 쫓치거니 따르거니 금북을 던지는 듯. 꾀꼬리를 표현할 때 보통 금으로 된 북을 하늘에 던진다라는 표현을 써. 왜 그러면 노란색이기 때문에 날아다닐 때 이제 금으로 된 뭔가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소인아 안 자고 있지? 네. 자, 그 다음에 한 소리 두 소리 높으락 낮으락 무정이 꾀꼬리가 우는데 어찌하여 내 귀에는 유정하게 들린다. 무정이 그냥 생각 없이 우는 애들을 내가 보기에는 슬퍼하는 것처럼 들려. 왜? 내가 슬프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저 같은 미물도 자웅이라는 건 암수를 뜻하지. 암수 각각 새겨가지고 교태겨워 즐겁게 논이는데 최고한 사람은 세만도 못하구나. 왜? 새들도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다라는 거지. 박명한 인생, 운명이 박한 인생, 만물 중에 어여쁘다. 어여쁘다 뭐였어? 여기서도 불쌍하다지. 불쌍하다. 근데 그거 후기 좀 가야 이게 어여쁘다가 예쁘다로 바뀌어. 최초로 어여쁘다가 예쁘다로 나온 거는 이응태 부인원간에 나오기는 해. 그러니까 사실 민간에서는 거의 이제 이응태 부인원간이 중세국어 말이잖아. 그래서 중세국어 말에 이 민간에서는 어여쁘다가 예쁘다의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 스타일로 쓰는 이제 근대국어 초반의 사대부 가사지. 사대부 가사에서는 근대국어 초기까지도 어여쁘다가 뭐야? 불쌍하다. 이응태 부인원간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 안 배웠나? 거기 보면은 중세국어 말인데 거기선 예쁘다가 예쁘다로 나와. 근데 이건 근대국어 초거든?
근데 여기선 예쁘다가 불쌍하다도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공존했던 시기가 있는 거야. 근데 사대부들은 주로 고어 옛날 수를 많이 쓰니까 근대국어 초기까지 임진왜란 이후까지도 어여쁘다가 불쌍하다로 쓰였는데 남녀 간에 편지 주고받을 때 한글로 적을 때는 어때? 어여쁘다가 어때? 예쁘다로 쓰였어. 이미 중세국어 말에 1592년 이전에. 자, 그 다음에 괜찮아? 서서 그냥 일로 와. 가져가. 자, 그 다음에 봐봐. 자, 가을밤 채 긴제 적막한 방 안에 어둑히 그림에, 어둑한 그림자라는 뜻이야. 그림에는 그림자에 말없는 친구가 되어 혼자 외로워 있다는 거지. 그림자가 친구가 되었으니까 고등 외로운 불을 도진 이제 도두고 전전반측 잠을 못 이루는 거지. 전전반측 하야 밤중에 어느 잠에 먹개비에 깨달으니. 자, 비가 내리는데 먹개비는 거기 보면은 뭐야, 이제 그 오동나무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이제 깨달으니. 구곡간장, 구곡간장은 뭐야, 우리가 장기가 대장이 이렇게 구불구불구불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아홉구비라고 보통 표현했는데,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애가 타다, 애가 끓는 듯하다, 애가 끈타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 장기를 끊는다, 자르는 것 같이 아프다, 애를 끓는다, 불로 태우는 것이 아프다, 이런 뜻이야. 되게 끔찍한 표현이 사실은 애 끓는다, 애 끊는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구곡간장이 누구야? 아홉구비나 되는 간장이 끊는 듯, 째는 듯, 새는 듯, 끓이는 듯. 무슨 뜻이야? 대장을 끊어버리는 것 같이 아프고, 째는 것 같이 아프고, 새는 듯이 아프고, 끓이는 듯이 아프다는 거지. 되게 잔인한 표현이잖아, 사실. 장기를 끓이고 끊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하물며 풍청월배, 바람이 맑고 달이 밝은데 삼경 깊어가 이제 삼경 나왔지? 언제야? 오경의 중간이지. 보통은 우리 보통 어떻게? 11시에서 1시라고 보통 생각해. 가장 깊은 밤. 물론 이제 그 뭐야, 독서에서 나오는 삼경은 어때? 그게 정확히 딱 12시는 아니겠지. 삼경이 깊어갈 때 동창을 더디 닫고 동쪽 창문을 덮게 닫고 외로이 앉았으니 님의 내체 비친, 님의 낯에 비친, 님의 얼굴이지. 낯이라는 건 얼굴이니까 비친 달이 한 빛으로 밝았으니. 옛날 사람들은 달을 항상 뭘로 봐? 기원의 대상 내지는 어때? 매개체로 보지. 왜 그래? 옛날에는 뭐 메신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어디에 가든 밤에 이 사람도 달을 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달을 보니까 달을 항상 님을 떠올리는 매개체로 보지. 송민국에서도 뭐라고 나와? 나벌이 되어서 님한테 비추고 싶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왜 해는 안 돼? 해는 보면 눈뽕당하잖아. 너무 밝지? 그래가지고 어때? 그래서 해는 안 되고 달만 되는 거야. 달은 바라볼 수 있잖아. 그래서 누구나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달이 한 빛으로 밝았으니 반기는 진정은, 진심의 마음은 님을 본 듯하가 많아. 달을 보니까 님을 본 것 같아. 그래서 달은 매개체야. 님도 달을 보고 나를 본 듯 반기는가. 그러니까 나는 달을 보면서 님을 보는 것 같은데 님도 달을 보면서 나를 생각하시는가 이거지. 저 달을 높이 불러 물어나 보고 전데 달을 불러가지고 크게 불러서 물어보고 싶대. 고만리 장천에 어느 달이 대답하리. 하지만 달이 대답할 리 없다는 거지. 묻지도 못하니 눈물질 뿐이로다. 눈물만 흘린다는 거지. 또 다음 페이지.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어느 위말이, 어느 누가 말하기를 춘풍추월, 아까 봄이랑 가을 얘기했잖아. 그래도 봄바람과 가을 달이 흥이 많다 하던 게요. 왜 흥이 많지 않다는 거지, 나는 슬퍼서. 어떠한 내 눈에는 다 슬퍼 보인다는 거지. 봄이라 이러한가 가을이라 그러하니, 봄이라 이러한가 가을이라 그러하니, 무슨 뜻이야? 봄, 가을이라 그러니 구소신한 옛날 근심과 새로운 한심이 첩첩이 쌓여서. 자, 이거 뭐야? 추상적 관념을 고쳐야지. 추상적 관념의 구체가 뭐야? 보거나 만질 수 없는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이나 감각으로 표현하는 거.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거기 보면은 뭐야? 시름이잖아. 시름과 한이 물건처럼 쌓여 있을 수 없는데 쌓여 있는 것처럼 표현했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천황지로한들 이내 한이 그칠 소냐. 자, 거기 보면은 천황, 하늘이 이제 늙는다 한들, 그러니까 세상이 늙어진다 한데 세상이 끝난다 한데 내 한이 끝이지 않는다는 거지.
몇백 세 인생, 몇백 년의 인생이 천세 후에 품어 있어가지고 천년의 근심에 품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생애는 몇백 년인데 길어봤자 천년 동안의 슬픔에 쌓여 있어서 못 보는 저 님을 이대도록 그리는 거, 못 보는 저 님을 이처럼 그리워하는가. 적은 것 잠시라도 아직 잊어 후리쳐 던져주자. 수는 여기서 이제 운명, 운수 혹은 수명을 의미해요. 수 있는 이합은 뭐야? 이별하고 합하는 거지. 이별과 합하는 거 힘대로 하러 보냐? 내 힘대로 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굳이 믿고 기다려보려노라. 무슨 뜻이야? 운명에 맡겨있다는 거지. 이별과 다시 만나는 거. 그래서 약속을 믿고 기다려보겠다라는 거야. 이제 거의 끝나가지. 영허부태는 천도의 자연 그러하니, 영허부태 거기 보면은 달이 가득 찼다가 다시 입길어지고 다시 가득 차고 하는 것들은 다 자연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고 달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것도 있는데, 사람이 만나는 것도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 초생에 잊은 달, 초생달 때 이질어졌던 달이 보름에 다시 뚜렷해지거늘 청춘에 나는 겨울이 제한이 못 을 소냐. 청춘 때에 나누어진 거울이 다시 못 으겠다라는 거지. 앞에 보면은 난인 거울 같다라고 표현했잖아, 이별한 상태가. 기신도 공각하든 기구도 어떠하리소니. 신혼 때 그렇게 즐거웠는데, 기신은 그 신혼이란 뜻이지, 기구는 그 옛 정이란 뜻이지. 어떠하겠느냐. 흰머리 속에 소년정, 흰머리 늙어가지고 젊었을 때의 정을 가지고 있어. 산수 가진 고래 초막을 좁히었고, 산수 자연 속에 초가집을 짓고 용치 못한 생애를 유역허져 말할소냐. 이제 넉넉하지 못한 생애가 유여가 있겠느냐, 여유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유롭지 않게 산 속에 초가집 짓고서라도 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두세이령 돌밭은 갈거니 무겁거니 오복이 번속거든 추원의 봉제산이나. 무슨 뜻이야? 두세이령이나 되는 논밭 같은 경우엔 대충 이제 갈아서 먹고, 오복 여러 곡식들이 번속 있거든 제사나 지내고, 성경을 이린 후에 정성을 다한 후에 있으면 밥이요 없으면 죽을 먹고도 한 일 못 보아도 굳은 일 없을선정. 한 일은 못 보아도 굳은 일을 없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충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거지. 그래도 임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50에 아들 낳아 자손하기 늙도록, 50에 아들 하나 낳아서 혼자가 늙도록 일생에 덜 믿던 정을 세미도록 쫓느니라. 일생 동안에 믿지 않던 정을 끝까지 따르겠다. 일편단심이지. 임에 대한 나의 마음을 이제 어때? 가난 속에서 살더라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근데 보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보면은 어때? 님에 대한 그리움 얘기하고, 봄과 가을에 계절이 좋을 때에도 나는 슬퍼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한다는 내용인데, 3인국 승민국처럼 딱딱딱 떨어지지 않지. 그래서 정철이 글을 잘 쓴다고 그러잖아. 새벽에 세 가지 잘한다고 그랬지. 사람 죽이는 거, 술 마시는 거, 시 쓰는 거에 세 가지 잘하지 정철이. 그래서 어쨌거나 정철과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야, 이 사람 박인노. 잠깐 쉬었다가 요시계로 50분에 다음 작품 좀 나가자. 어쨌거나 수능 전에 끝내놔야 되는 작품들이라서 그 연계교재 나오기 때문에. 자, 봐봐. 70페이지 선상탄. 우리가 연계가 시작된 게 언제니? 수능 연계교재가 처음 나온 게. 원래 연계교재 나온 거는 2000년, 10년 이전인데, 실제로 연계가 제대로 지기 시작한 건 2010년 정도부터 연계가 제대로 시작했어.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몇 년이야? 20년까지가 70% 연계였어. 대단하지 않아? 70%면은 이것만 공부하면 대충 3등급은 나올 것 같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보다 작품 수가 3배가 많았어. 지금 시 몇 개야? 니네 고3 되면 연계 배워야 될 시가 대충 40에서 50개야. 현대시 40에서 50개, 고전시 40에서 50개, 소설 20에서 30개, 현대소설, 고전소설 20에서 30개, 극수필 20에서 30개.
몇 개? 대충 한 200개 좀 안 되게 나오지. 요 정도가 시험 범위야. 싹 다 외워야 되는 게. 이 중에서 현대 소설 중에 장편 소설은 한 2개 정도 들어와. 그거 다 읽어야 돼. 상권 분량들. 토지는 올해 들어와서 내년에 안 들어올 거야. 다행히. 토지는 정말 헬이지. 토지 들어오면은 저런 사이트들 있잖아. 수능, 고3 뭐 이렇게 보이는 카페 같은 데들 있지. 오르비나 막 이런 데 보면은. 이번에 토지 떴다 그러면 이제 토지 전문 다 읽어라 막 이런 드립 치고 막 그래. 그러면은 죽어나는 거지. 토지 전문 언제 다 읽고 있어. 그거를. 10몇 번이나. 근데 요번에 나왔어. 다행히. 니네 때는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고전 소설, 아니, 현대 소설에서의 제일 긴 게 빠진 거야. 다행이지. 뭔가 또 들어올 거야,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엔 토지하고 그해 겨울은 따스텐데라는 바반저서 이만한 거 하나 들어왔고, 그 외에는 별로 긴 게 없었어. 거의 다 단편 소설로 들어와서 이게 별로 안 됐고. 고전 소설 중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복선아웃록 막 이딴 거 들어오면 이제 미치는 거지. 엄청나게 길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빠져주면 좋은데, 이때는 이거 곱하기 3개였으니까 거의 한 300에서 500작품 정도를 외워야 됐어. 이 중에서 70%가 외우게 되게. 외울 수 있겠어? 안 되지. 근데 지금은 어때? 50% 연계열로 바뀌었지. 절반이 나오는 거야, 이 중에서. 근데 할만 하잖아. 그래서 200개.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은, 니네가 연계교재가 딱 나오고 나서 일주일에 8작품 정도씩 외우면은 9월 모평 전까지 싹 다 진도를 끝낼 수 있는 분량이야. 올해도 그랬고. 8개씩 해가지고 대충 이제 9월 모평 전까지 끝나. 그럼 9월 모평부터는 뭐를 하느냐? 이걸 다시 모의고사 형식으로 주면서 복습을 하는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뭐 고3 강사들마다 다르긴 한데 나는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어쨌거나 2010년부터 내가 쭉 이렇게 봐왔을 때 내가 고3 강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한 2013년 정도 됐어. 이때쯤부터 대충 봐오면은 고전시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세트를 7개 정도를 뽑을 수 있어. 첫 번째가 상충곡, 정국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면왕정답. 연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작품들. 그 다음에 당연히 삼이, 송미, 반동. 그 다음에 박인노의 누황사화.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나왔어. 요게 선상탄이죠. 요거 70분. 메인 작품이다. 중에 나올 확률 되게 높다. 그래서 요거는 졸지 말고 들어라. 웬만하면. 사실 선상탄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사실 요런 작품들까지는 보통 문학 교과서나 아니면은 1학년 교과서에 실려있지. 근데 실리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작품이 이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서 문학 교과서나 국어 교과서에는 안 실리는데 이상하게 연기 교재는 자주 실렸거든요. 얘가. 그래서 메인 작품이다. 중요해. 그러니까 고3이 보통 가장 많이 보는 작품이 저거야. 선상탄. 근데 선상탄이 어려운 이유는 중국고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중국 역사를 대충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그런 작품이라서 지난번에 중국 역사 한번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사실은. 자, 봐봐. 선, 상, 탄, 배, 위. 탄식은 아니고 원래는 을풀탄자야, 을자야. 근데 간혹 교과서들이 이제 좀 뭐라고 그러야 되나? 교재들 중에 잘못된 교과서 교재들은 이거를 을풀탄자를 쓰기도, 아니 탄식할 탄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을풀탄자야. 노래라는 뜻이야. 배 위에서 을자. 배경 자체는 언제야? 선조 38년 여름, 1605년이야. 임진왜란 언제 끝나니? 1592년에 시작해가지고 3년간 싸우지. 1595년까지 싸워. 그리고 중간에 휴전했다가 우리 명량 영화에 나오는 명량해전이 언제야? 1597년 정유재란 다시 시작한 직후지. 그때 이제 칠천량에서 원균이 해군 다 소군 다 말아먹고 8척, 9척? 12척 가지고서 뭐 300척 막잖아. 그게 이제 임진왜란 말고 정유재란 시작이지. 그리고 1598년까지였지. 자, 그러고서 몇 년 지났어? 1605년이니까 임진왜란의 전쟁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기이고, 그래서 전쟁가사 계열이야. 임진왜란 때를 돌아보고 일본의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시야. 이 시 자체가 1605년에 이 박인노가 통주사로 부산에 부임을 해. 통주사하면 우리 사실 봐봐. 우리 정철, 윤선도 되게 대단한 인물들이거든. 아니, 대단한 인물이라기보단 정계에 되게 잔뼈가 굵은 인물이야. 정철은
서인 우두머리였잖아. 기초복사 일으켜가지고 사람 엄청나게 죽였지. 윤선도는 물론 이제 직책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엄청 부자였어. 해남에 60칸짜리 집 짓고 살면서 옆에 초가집 조그맣게 하나 짓고 거기서 이제 나는 약간 가난 코스프레 좀 해볼래 그러고서 이제 간호가도 그러고 이런 사람이 윤선도란 말이야. 근데 박인노는 뭐야? 잔반이야. 몰랑양반이야. 우리 통주사 하면은 뭐 생각나? 수군 통제사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순신의 직책은 삼도 수군 통제사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수군을 다 통솔하는 직책이야. 통주사는 뭐야? 명량 받니? 판산 받니? 둘 중에 하나는 받겠지? 거기서 보면 판옥선 한 척의 함장이 있지. 뭐 거제현령 안위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 쭉 이렇게 대한척 함장. 그게 이거야. 이 사람은 제일 높게 올라간 게 이 정도인 거야. 간반이야. 몰랐겠지. 그러니까 직책이 높지 않은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 얘는 직책이 높지 않기 때문에 후손들이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경쟁의 위험이 없으니까 글을 다 남겨놨다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새롭게 나오지.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야. 정철은 어때? 송강가사 빼놓고 나머지 싹 다 불태워버렸어. 후손들이. 왜? 괜히 엉뚱한 거 남겨놓으면 정철은 1000명 넘게 죽였잖아. 기초복사 이렇게가지고. 그러니까 정적 가문들이 되게 많어. 잘못 걸리면은 그 가문들 몰살당할 수 있단 말이야. 정철 가문들이. 그래서 그걸 다 불태워버렸어.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별로 공부할 게 없지. 박인노는 잔반이라 공부할 게 많아.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야. 선상탄. 자, 봐봐.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실세. 늙고 병든 몸이래. 이제 나이가 좀 들었지. 임진왜란 끝나고. 사실 늙고라고 표현을 했지만 고전 시가에서 늙다는 거는 되게 말이 안 되는 개념이지. 허난설원에 그 누구야? 허난설원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허난설원 그 저기 뭐야? 시중에 뭐 있냐? 가사가 있어. 거기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허난설원 시그 뭐냐? 그 남편 원망하는 시. 요새 내가 건망증이 생각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뭐지? 하여튼 있어. 거기 보면은 내가 늙어가지고 면목가증 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무슨 뜻이야? 면목. 얼굴을 볼수록 증오가 더해질 정도로 늙었대. 선한 사람 몇 살 때 썼을까? 20대 후반. 미친 거 아니야? 20대 후반에 늙어가지고 볼수록 얼굴에 증오가 더해진다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이제 평균 수명이 짧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좀 과장되게 썼어. 그래서 늙으면 병든 몸 했는데 이 사람 이후에도 몇 년 더 살았어. 몇십 년 더 살았잖아 사실. 그래가지고 그 노계가가 언제 쓴 거야? 1636년에 쓴 거잖아. 이거 1605년이고 이후로도 30년 더 살았어. 30년 넘게. 자, 그래서 늙고 병든 몸이라고 했지. 자기를 낮추는 거야. 이제 자신을 낮추는 자신을 이제 낮추는 표현이지. 늙은 몸을 주사, 통주사지 배 한 척, 한옥선 한 척의 배에 함장으로 보내실세. 을사년이 1605년이지. 선조 38년, 을사년. 이거 어떻게 가는지 알지? 12간지랑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기 합해가지고 60갑자 만드는 건 알지? 알고 있어야 돼. 고전시가 하던 한국사 하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보는 사람. 나는 을사년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자, 봐봐. 자, 주, 인, 유,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간지지. 우리 아까 나왔던 12지시법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 갑을관계 들어갔지. 갑을관계가 뭐야? 우리가 보통은 첫 번째 사람 갑, 두 번째 사람 물, 세 번째 사람 병, 네 번째 사람 정. 통상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이 숫자를 셀 때 쓰는 게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10개야.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보통은 사장이 그 계약하는 노동자가 그래서 갑을관계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지. 계약서 쓸 때 보통 갑을 세 번째 사람 제3자 나오면 병 넣고 이렇게 하잖아.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년이 뭐야? 갑자년이야. 최근에 제일 가까운 갑자년은 1984년이야. 이게 갑자년이야. 그러면 1985년은 몇 년일까? 을축년이야. 그 다음에 병인년, 정묘년, 무진년, 기사년, 경우년, 신미년, 신미양경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임신년, 계유년, 그 다음에 어떻게 가지가? 갑술년, 을해년, 그 다음에 가지가 어떻게 와? 병자년 이렇게 되는 거죠. 병자년은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그러면 60년마다 한 번씩 병자년이 있겠지.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거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 자, 끝에가 사야. 그러면 뭐로 돼 있어? 이거 10개니까 갑이야. 갑으로 시작하는 년들은 다 뭐야? 끝에가 사자로 끝나는 년이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외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을미사변하면 언제야? 을미사변 1895년이지. 갑오개혁. 갑이네? 뭐야? 1894년이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60년 하면은 또 다른 가보년이 나오겠지. 이게 한국사 외울 때 좀 유리한 게 연수 같은 거나 횟수 선후 관계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 그랬을 때 의미사면은 가보기역 다음이 이제 1년 뒤. 왜? 연대가 그렇게 돼 있잖아. 이해돼? 그래서 사실 이게 고전시가나 고전소설 그리고 한국사 때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건 좀 알아도 이거 상식 개념인데 알면은 유리하지. 한국사 때 안 가르쳐줬어? 한국사 선생님이? 이거 되게 기분인데 알아야 돼? 그래서 좀 헷갈리면은 가장 가까운 갑자년이 1984년이니까 여기서부터 계산해 나가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60 해가지고 또 다른 갑자년 옛날 갑자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 하면 몇 년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병자호란하면 병자년 제일 가까운 병자년에서 60년 임진왜란 해서 정유재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묘호란 그런 거야. 그래서 정유재란 봐봐. 정유재란과 정묘호란은 각각 언제야? 1597년과 1627년이지. 7자니까 어때? 정인 거야. 이해돼? 갑은 뭐였어? 사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 계산하면 좀 쉬워. 그런 거. 그치? 14년 3화, 1605년 3화는 뭐야? 우리 지난번에 했었지. 삼춘 하면은 봄 3개월이야. 음력 1월에서 3월. 그리고 3화는 뭐야? 여름 3개월이지. 음력 4월에서 6월까지. 그 다음에 삼추는 어때? 가을 3개월 혹은 3년. 삼추만 어때? 3년 내지는 3개월 둘 다 쓴다고 그랬어. 삼동은 겨울 3개월. 3화는 여름이지. 14년 1605년 여름에 진동영에 내려오니. 진동영은 동쪽을 진압하는 영태라는 뜻인데 부산에 있는 수군 진영 중에 하나야. 관방중지, 빗장 관자지, 빗장이 되는 지방의 중요한 지역에 병이 깊다 앉았으랴. 내가 병이 좀 들어있는데 그래도 어때? 앉아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 통조사라는 직책을 바꿔서 내려왔으니까 부산에. 일장검, 긴 검을 빗기 차고 병선, 한옥선이지? 한옥선에 올라서 여기진목, 노여운 기운으로 진목 노려본다라는 거야. 대마도를 굽어보니, 대마도를 노려보니 바람조천 황후는 원근에서 있고 황후는 누렁구름이지. 자, 고전시가 할 때 중요한 개념들 좀 또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름 종류를 좀 정리해볼게. 고전시가에서 황혼 하면은 누렁구름이라는 뜻이지. 뭐를 상징해? 보통은 두 가지가 있어. 전쟁의 기운이나 여기서 전쟁의 기운이야. 군대가 이동하면 노란 흙먼지가 기어오른다고 그래서. 또 하나는 풍년이든 곡식을 의미하기도 해. 강무가도가에서 보통 황혼하면은 뭐야? 풍년이든 곡식이지. 전쟁가사 계열에서는 전쟁의 기운을 나타낼 때 황혼이라는 표현을 써. 그 다음에 구름 종류 다시 해보자. 자, 청운. 청운은 뭐야? 청운지지 그래가지고 벼슬길을 상징해. 그리고 세 번째, 청운과 대비되는 거 백운. 백운은 뭐야? 한가로운 삶, 유유자적하는 삶에 나타나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냐? 자운, 보라색 구름 혹은 오색운, 오색구름 이런 거는 뭐를 의미해? 신선세계를 의미해. 당연한 얘기지만 흑운 같은 경우에는 어때? 흑운, 검은 구름, 암담한 현실을 의미하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열구름, 지나가는 구름. 이거 뭘 상징해? 보통은 간신을 의미하지. 간신. 지나가는 구름이 햇빛을 가리다라는 200의 시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그 뒤로 지나가는 구름은 전부 간신을 나타낸다라고. 대충 다 한 것 같은데? 황혼, 청혼, 백운, 자운, 오색운, 혹은 열구름. 지윤아 또 뭐 있었나? 예전에 한번 해줬지. 기억나? 없는 것 같아? 다 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또 이거 체운도 여기 들어가. 채색한 구름. 신선색. 자, 그래가지고 황혼, 전쟁의 기운을 의미하지. 황혼은 원근, 가깝고 멀리에 쌓여있고 아득한 창파, 푸른파도는 하늘 빛과 한빛일 때. 하늘과 바다가 하나라는 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 일망무제라는 표현을 써. 일망무제. 바다와 하늘이 그 바느질에서 딱 붙인 것처럼 하나 같다라는 표현을 써.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가보자. 자, 통조사로 부산에 보험했지. 부임해가지고 뭐해? 선상을 배회하고 한옥선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금, 옛날과 지금의 사업 생각하고 기억하고 어리 미친, 어리석고 미친 회포에
헌원실에 담론하자. 헌원시 누구였어? 자, 봐봐. 최초의 임금이었던 삼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오제의 첫 번째가 누구야? 황제 헌원이지. 지난주에 한번 해줬는데 이 사람은 뭐를 만들었다 그래? 배와 수레를 인간한테 전달해줬어. 그래서 어때? 임진왜란때 배 타고서 일본군이 넘어왔잖아. 그래서 인간한테 최초로 배를 만드는 걸 전수해준 헌원을 원망한다라는 뜻이야. 요시는 기본적으로 3명을 원망하는데 첫 번째는 헌원, 두 번째는 진시황. 진시황이 말년에 불로초 찾겠다고 동쪽으로 젊은 여자, 젊은 남자 1000명을 보내. 그래서 불로초 찾아오라고. 죽을 때까지 찾아오라고. 그래서 젊은 애들 1000명을 보냈는데 안 돌아오지.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걔네들이 일본인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해, 통상. 그래서 진시황이 1000명을 보내서 일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걔네를 원망해, 진시황을. 세 번째는 그때 진시황이 보낸 1000명 중에 우두머리가 서불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원망해. 여기 보면은 3명을 원망하지. 아까 처음에는 누구야? 수인씨 원망했잖아, 상사국에서는. 그거 원망하듯이 불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시킨다 원망하듯이 오제 중에서 황제 배 만들어서 나 고생시키네. 두 번째는 뭐야? 일본 놈들 만들어서 나 고생시키네. 진시황이 1000명을 이제 불로초 찾아오라고 동쪽 바다로 보냈으니까. 그리고 그 1000명을 데리고 갔던 우두머리인 서불 걔를 원망해. 이렇게 3가지 원망이 나와, 선상탄에는 기본적으로. 중국고사를 좀 알아야 되지. 어쨌거나 이게 첫 번째 원망 대상이야. 헌원시가 황제. 헌원시를 애담노라. 대양이 막막하여 큰 바다니 망망이 펼쳐져 있어 천지에 둘렀으니 진실로 배 아니면 원망이 이렇게 배가 아니라면은 풍파 만리밖에 어느 사방의 오랑캐가 우리를 침공하겠느냐라는 뜻이지. 자, 봐봐, 이거 지울게. 우리가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황하 주변을 중원이라고 부르고 사방에 있는 오랑캐들을 부르는 방법이 있었어. 북쪽에 있는 기마민족들을 북적이라고 보통 불렀지. 예를 들면 흉노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 있어? 그 말가, 여진 뭐 이런 애들을 전부 북적이라고 불렀어. 서쪽에 있는 오랑캐들 서용이라고 불렀지. 강족, 저족, 뭐 사라센, 뭐 이슬람 애들,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오랑캐들을 남만이라고 불렀어. 그래가지고 뭐 베트남에 해당하는 애들이라던가 산월족 뭐 이런 애들을 남만이라고 불렀어.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오랑캐를 뭐라고 불렀어? 동이. 우리 다 조선. 왜?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우리는 중원의 일부다. 왜? 기자조선. 조선 자체가 기자, 중국의 제국이었던 기자가 제국으로 그 나라를 받아가지고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동쪽에 있는 얘네를 우리는 동이라고 불렀던 거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 조선 소중화. 우리는 작은 중국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지. 우리 중국인 싫어하잖아. 정치적 발언일 수 있으니까. 근데 별로 안 좋아하잖아. 하여튼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했고 중국인인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중국 사람들과 같은 문화를 교류하는 거를. 자, 그래가지고 어느 사이라는 거는 사방의 오랑캐, 즉 북적, 서용, 동이, 남만을 의미해. 이 동이의 이자에서 가지고 사방의 오랑캐가 우리를 엿보겠느냐. 그 중에도 특히 뭐야? 외놈들, 동이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수 있겠느냐. 왜? 배가 있었기 때문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요 배 만든 황제 헌원이 나쁜 놈이다 라고 원망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 하려 배못기, 배 만들기를 비롯하다 시작하였다는 뜻이지. 만세천추, 만세는 만년이고 천추는 추는 해를 되는 해세는 다니까 뭐야? 천년이지. 만년 천년 동안에 가없은 끝없는 큰 패가 되어 패를 끼쳤다는 거지. 도천지야, 하늘 아래 모든 땅에 만민원, 만백성의 원망을 기르게 되었구나. 즉 임진왜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백성들이 다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본사 2에 가면은 이제 진시황을 원망해. 본사 1에서는 황제를 원망했지. 처음에 본사 1에서는 아니 서사에서는 뭐야? 부임했지. 통주사로 부임했어. 본사 1에서는 어때? 황제 원망하지. 배만이니까. 두 번째는 누구 원망해? 진시황을 원망하지. 전국 통일하고 나서 어떻게? 불로초 찾으라고 1000명 보내서 일본 만들어지게 한 사람을 원망하는 거야. 자, 봐봐. 어즈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진시황은 왜 중국 전토를 통일하고 동남동녀 1000명이라는 표현을 써. 젊은 남자, 젊은 여자 1000명을 보내서 불로초 찾으러 동쪽으로 보냈거든. 비록 배가 있다 하나, 배 비록 있다 하더라도 외를 아니 삼기는 외는 일본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일본 대마도로 빈배가 절로 나오겠는가?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침공했다는 거야. 그 시초가 진시황이라는 거지. 네 말을 믿어 듣고 누구의 말을 믿어가지고 동남동녀 젊은 남자 젊은 여자 1000명을 그대로 들여다가 해종 모든 섬 바다 위의 모든 섬에 난당적 난 어려워 당하기 어려운 도적놈들을 만들어놓고 일본인들을 도적놈이라고 표현한 거지. 다음 페이지. 통분한 수욕 분노에 차게 하는 치욕을 화하라는 건 뭐냐면 중화할 때 화자야. 중화할 때 할자에다가 여름 하자 쓰는데 여름 하가 원래 어느 하자냐면 하나라 하자야. 중국 최초의 왕조가 하나라지. 그래서 중화, 화하 하면 중국으로 의미한다라고 봐 통상. 그래서 중국까지 다 미치게 하였는가? 왜? 명나라가 참전하지. 임진왜란 때 선조가 도망가잖아. 선조가 도망가고 의주까지 가가지고 의주가 어디야? 여기가 의주지. 여기까지 도망가요. 한양에서. 일본이 이쪽으로 이렇게 침공하지. 임진왜란 때. 의주에 가가지고 어때? 사진을 보내서 당시 이제 북경 쪽에 있었던 명나라 황제 만력제를 알려하고 지원군을 끌고 오지. 명나라 지원군을. 그래가지고 평양선을 탈환하고 왜적이 이제 한양까지 물러나게 되지. 그래서 명나라까지 참전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지. 일본이 침공을 해서. 장생불사야. 불로장생약이지. 불로장생약을 얼마나 얻어내요? 만리장성 못살다고 몇만 년에 살았던 거 몇만 년 못 살았다는 거지. 진시황 만리장성 쌓은 이유가 뭐야? 그 예언에 진나라를 멸망하게 할 사람은 호다라는 예언이 있었어. 이 호가 오랑캐 호자거든. 그래서 오랑캐 중에서도 북적들이 쳐들어올까봐 그래서 여기 이쪽 여기 그 요선 지방부터 해가지고 북경을 넘어가지고 이만큼 장성을 쌓지. 이게 진시황 만리장성이잖아. 근데 나중에 이 호가 뭐였어? 진시황 아들이 호해거든. 그 호자가 이 호자야 또. 그래서 아들 때 망하게 되지. 그래서 아들이 멸망시킬 것이라는 뜻이었는데 오랑캐인 줄 알고서 장성을 쌓았던 거지. 그래서 몇만 년을 살았던가 남대로 들어가니 남들과 다름없이 죽어버렸지. 유익한 줄을 모르겠구나. 또 이제 본사 2에서는 누구 원망에 어지버 또 생각하니 어지버 감탄사지. 서불 등이 이렇게마다. 서불은 누구야? 이제 그 진시황이 동남동녀 1000명을 보낼 때 우두머리로 보냈던 사람이야. 불로초 구해오라고. 그랬는데 인신, 사람의 신하가 되어 있어. 망명도 하는 것인가? 망명이라는 건 일본으로 건너가서 돌아오지 않은 걸 그렇게 표현한 거지. 망명이라고. 신선을 못 보거든 수이나 쉽게 돌아오면 주사 실험은 전혀 없게 삼길렀다. 무슨 뜻이야? 신선 만나서 불로초 못 구하면 그냥 빨리 돌아오기나 할 것이지 왜 일본에 정착해서 일본인이 되었느냐.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사는 여기서 자기 화자 자신을 의미하지. 통주사. 그래서 내가 걱정이 안 생겼을 텐데 황제, 헌원이 없고 진시황도 없고 서불도 없었으면 어때? 일본인들이 안 생겼을 테니까 얘네가 배 타고 침공할 일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본사 3회는 이제 어때? 그 생각을 바꾸지. 두어라 기왕불구 기왕 이렇게 된 거 일러 무엇하로서니 일러 무엇하겠는가. 속절없는 시비. 자, 시비라는 단어 중국 고사나 고전지가에 많이 나오지. 시비는 세 가지가 있었지. 기억나? 한자어는 다 다른데 시비는 첫 번째는 뭐야? 몸종. 여자 종이지. 또 시비는 뭐를 나타내기도 해? 살인문. 초가집 담장에 사는 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문을 시비라고 그러기도 하고. 세 번째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를 시비라고 그러는데 여기 시비 걸지 마 이때 그 시비야. 시비 걸다. 여기에선 이걸로 쓰였지. 시비 걸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을 의미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은 후리쳐 던져두자. 그러지. 속절없는 시비는 후리쳐 던져두자. 잠사가고. 잠시 생각하니 내 뜻 또 고집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는 것도 고집스럽구나. 헌원씨 원망하고 그 다음에 진시황이랑 서불 원망하는 게 어이없구나. 좀 억지스럽다. 이런 뜻이지. 자, 황제 작주거란 표현이 나오지. 삼항 오제의 첫 번째가 황제는 이름이 헌원이었어. 헌원 이꼴 황제야. 그래가지고 아까는 헌원씨를 원망한다 그러고 황제 작주거란 표현이 나오지. 황제가 제작했어. 주 뭐야? 배 줄자리 배와 거 수레. 그러니까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 즉 헌원이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왼줄도 모를로다. 외다라는 뜻은 뭐야? 우리 오른손 왼손 그러잖아. 오른손은 원래 어디서 왔어? 관양사형 연성어이야. 그건 뭐야? 옳다지. 이 손으로 밥 먹고 이 손으로 글씨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른손인 거야. 이거는 뭐야? 잘못된 손, 왼손. 외다라는 게 잘못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손으로 밥 먹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게 왼손이라서 그래.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이걸로 먹어야 되는 거야. 오른손이기 때문에. 이해돼? 근데 이걸 바른 손이라고 그러기도 했었어. 자, 그럼 왼줄 모르겠다는 건 잘못된 줄 모르겠다는 거야.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든 건 잘못된 일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마음에 고통 오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중국고사가 하나 나오는데 장한 강동의 추풍을 만났은데 편주고 다니타면 청처회화하다. 자, 봐봐. 장한이란 사람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사람인데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재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가을바람이 부니까 고향이 생각나서 배를 타고 돌아가 버렸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장한이 강동 지방에서 재상을 하고 있었는데 가을바람을 만났은들 편주라는 건 조각배라는 뜻이거든. 조각배를 타지 않으면 어때? 그러면은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 한들 어느 흥이 절로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겠으며. 이해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지. 배가 없었으면은. 그래서 배가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 꼽는 첫 번째는 뭐야? 장한이 강동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도 배이고. 이해되지? 두 번째는 삼공도 아니 받고 제일 강사. 삼공이라는 건 뭐야? 중국에서 가장 위 재상에 해당하는 거를 삼공이라고 부르지. 원리는 사도, 태공, 태부, 혹은 뭐 사공, 뭐 이런 직책들이 있었어. 이런 것들 중에서 나라별로 이제 세 개를 뽑아서 삼공이라고 보통 불렀거든. 우리나라는 뭐야?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같은 거에 삼공이라고 통상 부르지. 황제나 왕 밑에 있는 가장 높은 직책을 해서 삼공이라고 통상 부르는데 이거야. 지난주에 이거 했었지. 공부백자나. 실질 직책명은 뭐야? 이런 건데 가장 높은 직책이니까 주나라 때 자기인 공을 갖다 붙여서 3명의 공, 그래서 삼공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 공후분이 안 쓰고 백자나면 거의 안 썼지. 그치? 이게 서양 자기 번역할 때 공작, 후작, 백작 가장 남작으로 번역한 건데 원래는 중국 그 세 번째 왕조인 주나라 때의 자기 이름이야. 근데 오늘날에도 이걸 쓰지. 어떻게? 충무, 공, 이순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직에 있는 거는 그냥 공을 붙여주는 거야. 주나라 때 직위 중에 5등급 중에 제일 위에 해당하는 명예직이다 해서 붙여주는데 실제 직책은 뭐야? 삼도수군 통제사. 그러면서 충무, 공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제 조조의 직위가 승상이라고 그러는데 위국, 공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니까 이건 명예직, 이건 실질 직책인 거야. 그래서 공후백자라면 보통은 이제 명예직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삼공은 가장 높은 3명의 명예직 자리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삼공, 우리나라에서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흔히 공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삼공도 아니 바꿀 제일 강산, 가장 아름다운 강산에 부평은 뭐야? 개구리밥이라는 풀 알지? 우리에 떠서 다니는 요렇게 생긴 거. 요 부평초라고 불러. 부평 같은 어부의 삶을 이력주 아니면 어디 붙여 다니는 거. 무슨 뜻이야? 잠깐만. 장한이 배가 아니었으면 고향으로 못 돌아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배가 없다면은 어부도 자신의 삶을 즐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거 어부가 왜 중요하냐면, 자, 요즘은 재밌는 게 많잖아. 요즘은 놀거리가 되게 많지. 게임도 해도 되고 여행도 가도 되고. 근데 옛날 사람들이 재밌어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자, 오늘날에도 옛날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 재밌어 하는 게 뭐야? 낚시. 그리고 요즘 사람들도 그렇지만 뭔가 놀이공원 가서 뭘 타든 자동차를 타든 뭘 타든 타는 걸 좋아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옛날에 말은 비싸서 못 탈 거 아니야. 아무나. 그러면 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네. 비행기가 있어? 자동차가 있어? 뭐가 있어? 자, 배 타고 낚시하는 게 어부의 일이지. 그래서 옛날에는 취미 어부가 그렇게 많았어. 이런 걸 가어옹이라고 그래. 강호가두가에 나오는 모든 어부들은 다 뭐야? 가짜 어부 늙은이야. 늙은이 옹자지. 우리 박명수 옹 그러잖아. 야, 요즘 박명수 잘 안 보나? 무도 이런 거 하니 요즘도? 그렇지. 옹이 늙은이 옹자야. 그래서 가짜 어부 늙은이. 얘네들이 이거 취미 어부야. 원펀맨 알아? 모르나? 원펀맨에 보면은 취미로 기어로 하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이게 본업이 아닌 느낌인 거지. 취미업. 아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배 타고 낚시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 왜? 이게 오늘날에도 재밌는 건데 옛날에 재밌는 거 없을 때는 얼마나 재밌었겠어. 그래서
벼슬 하는 사람들도 이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어부의 삶이 배가 없으면 얼마나 재미있겠냐, 재미없겠다 이거지. 그래서 배가 필요한 이유 두 가지를 뭐로 들었어? 장안이라는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배가 필요했고, 어부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도 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배를 만든 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 임진왜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뜻이야. 이해되지? 자, 근데 본사사에 보면 이런 일을 보건데, 배 삼긴 제도, 배를 만든 뜻이야. 기묘한 듯하다. 지극히 묘한 데가 있어. 근데 어찌하여 우리 무리라는 뜻이야. 무리는 나는 듯한 판옥선을 주야로 빚겠다. 판옥선은 전선이지. 전투를 위한 함선이야. 인풍영월, 바람을 맞이하고 달을 맞이하는데 흥이 전혀 없는 게 왜? 배 타면 원래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않고 전투 생각만 한다는 거지. 판옥선을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기에 지난날이라는 뜻이지. 지난날 주중 배 위에는 배반이 남겼더니, 배반은 뭐야? 배신할 때 그 배신 아니야. 배반은 그 술잔 배자에다가 쟁반 반자야. 그러니까 술과 안주가 막 흩어져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흥을 즐기는 공간이었어. 오늘날로 치면 클럽 같은 데야. 배 위에서 이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겼단 말이야. 근데 금일 주중에는, 오늘날 배 위에는 대검장창 무기들뿐이 없어. 왜?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쟁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혹시나 일본이 다시 쳐들어올까봐. 자, 한 가지 배역만은, 한 가지 배이지만은 가진 바가 다르니 기간우라. 그 사이에 즐거움과 이제 즐거움과 걱정이 서로 같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를 유흥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어때? 전쟁 도구로 쓰이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배 만든 사람 원망하다가 배 만든 뜻은 있기는 해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본사 오보자. 시시때때로 머리를 들어. 북시는 북극성을 의미하는데, 북극성은 임금을 상징하지. 왜?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도니까.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며 라는 뜻이야. 상시, 항상 노루, 늙은 눈물, 늙은 신하의 눈물을 천일방 한의 한쪽 구석에 지인하다. 무슨 뜻이야? 임금이 계신 곳은 세상의 중심이고 나는 한쪽 구석에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직접 모시고 있지 못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지. 북신, 북극성, 별들의 중심인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나는 한의 한쪽 구석에서 눈물이 흘린다라는 표현이야. 됐지? 오동방, 우리 동방, 우리 한국을 의미하지. 문물은 한당송의 지략하다. 한당송은 뭐야? 한족이 세운 위대한 나라들이지. 한나라, 당나라, 통나라, 중국의 한족 통일왕조들 있잖아. 이런 나라들의 문물이 되길만해. 옛날 사람들은 중국을 그만큼 좋아했지. 지금 우리가 유럽을 동경하는 것처럼 옛날 조선 사람들은 중국을 동경했어. 그래서 시에서도 항상 뭐 나와? 뭔가 지명 나오면 중국식으로 바꿔 부르잖아. 관동별곡. 관동이 뭐야? 원래 관동은 한국관 동쪽이란 뜻이어가지고 중국의 어떤 지명인데 우리나라 강원도 부를 때 관동이라고 부르잖아. 왜? 마치 이런 느낌인 거야. 우리가 지금 아파트 이름 붙이듯이. 동탄에 있는 아파트 이름들은 대부분 열자가 넘어가지. 어디 사니? 응? 롯데패스, 캐스틀 막 이런 거 붙지. 뭐 힐스테이트 어쩌고 저쩌고 막 있잖아. 마치 유럽 어디가 있는 것처럼 붙이고 싶어 하지. 왜? 우리는 그만큼 유럽을 동경하거든. 마찬가지야. 조선 사람들은 다 중국 지명 같이 붙이고 싶어 했어. 그래서 여기서도 어때? 보면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당송과 맞먹을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유럽의 문물에 따라갈만 해 이렇게 느끼는 거지. 지금으로 치면. 국은 나라의 운명이 불행하여 해초 흉목, 바다의 도적놈들, 일본 놈들을 의미하지. 만고수, 만년 동안의 시름을 안고 있어. 100분의 한 가지, 100분의 1이지. 100분의 1도 못 씻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치욕을 우리가 100분의 1도 아직 씻어버리지 못했는데 이 몸이 무상한데, 무상 무슨 뜻이야? 인생 무상, 쓸모없다라는 뜻이야. 이 몸이 쓸모없이 신자, 신하의 몸이 되어 있어다가 궁달의 길이 달라 못 메었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신하인데 임금은 높은 분이라서 내가 직접 모시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국단심, 나라를 걱정하는 붉은 마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야. 어느 각에, 자 봐봐, 각이지 각. 아까 얘기했지, 시간은 뭐야? 어느 기간이고, 각은 뭐야? 짧은 순간인데 짧은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라는 뜻이야. 시각이라고 해서 각, 어느 각에 잊을런가? 잠시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본사역에 보면 강계격은 장기, 비분관계라고 그러지. 분노에 찬 장수의 기분은 노입장이라고 그러지. 늙을수록 더해지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늙었다고 해도 일본에 대한 적대심은 계속한데, 다음 페이지. 조그만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지. 조그만 이 몸이 병이 들었으니, 설분 신원,
이제 분노를 이제 그 원수를 갚는 거지. 분함을 싣고 분노 원수를 갚는 거를 이게 어려울 듯 하건만은 어려울 듯 한데 근데 자 거기 보면은 사제가에도 생존자를 멀리 쫓고 삼국지 읽었니? 삼국지 읽어본 사람 작품이 없지? 잠깐만 사천짜장 알지? 사천지방이 요리를 잘한다고 그러잖아. 사천은 어디야? 중국에서 보면은 우리 양자강이 이렇게 흘러 회수가 이렇게 흐르지 황하가 이렇게 흘러 그래서 이거 하, 수, 강 이게 원래는 전부 다 이 딱 세 강을 이루는 말이었어 중국에서. 양자강의 끝부분에 가면은 산으로 완전히 덮인 분지가 하나 있어. 여기를 뭐라고 불러? 사천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불러? 촉도진안이라고 해요. 산속에 박힌 땅이지. 가지고 이제 서역 산만리 뭐 그럴 때 이제 촉지방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 저기 뭐야? 그때 생각이 안 나네. 그 있지. 티노낀 여며여며 가옥진님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뭐야 파촉 산만리 이러잖아. 파촉이 여기야. 양자강 끝쪽에 이제 짱 박혀 있는 땅 산속으로. 여기가 파촉이거든. 여기가 파, 여기가 촉. 그래서 파촉이라고 통상 불러. 삼국지 시대에 보면은 삼국이 이렇게 나냐. 양자강 남쪽이 오나라, 여기가 촉나라, 여기 쪽이 위나라지. 촉나라는 촉한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유비란 사람이 이제 첫째 황제로 됐어. 원래 이제 이 삼국지로 나누기 전에는 한나라가 중국 전토를 지배했지. 우리가 지금도 한족이라고 부르잖아. 한족, 한문. 그러니까 중국 문화의 원형이 된 게 보통은 한나라라고 봐. 이 한나라 말이 삼국지 시대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한나라의 정통성을 되게 많이 인정을 했어. 근데 한나라가 처음에 유방이 세우고 이제 그 아까 진시황이 멸망하고 나서 유방과 한과 싸우다가 유방이 세우고 나서 그걸 전한이라고 그러고 중간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가 다시 사람들이 후한을 회복해. 그러니까 율씨가 황제가 돼서 한을 세우는 게 이게 되게 정통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후한 말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개판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한을 다시 세우려는 유비란 사람이 세운 요 끄트머리 시골 짱 박혀서 세운 게 촉한이야. 그러니까 한나라는 크게 전한, 후한, 촉한한데 촉한은 거의 짧게 이때쯤만에 망해가지고 거의 뭐 배우지 않지만 삼국지의 촉이라는 나라가 촉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나라고 삼국지의 주인공이 그래서 누군 거야? 유비인 거지. 사실 위나라를 세운 조조가 주인공이어야지 더 맞아.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중원을 통일했거든. 중원이라는 건 뭐냐면 한나라 때 인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눴을 때 13.5개 주를 조조가 가지고 있었고 한 개 주를 총나라 여기 시골이기 때문에 땅은 커도 인구가 별로 없었어. 1.5개 주를 오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으면 중국 전토를 거의 통일하다시피 했으니까 조조가 주인공이어야 되잖아. 근데 항상 유비가 주인공이야. 왜? 촉한 정통론. 촉한이 정통적이거든. 그래서 이 유비란 사람이 유명한 얘기 있지. 삼고초려 3번 찾아가서 어떤 인물을 얻어? 제갈량이라는 인물을 얻지. 들어봤어? 성이 제갈, 이름이 양. 자가 뭐야? 공명이라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유비가 죽고 나서 유비의 유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위나라를 끊임없이 공격해 한나라를 재건하겠다라고 해서 몇 번에 걸쳐서 5차에 걸친 국거를 하죠. 이 사람이 죽고 나선 이 사람의 후계자인 강요가 나머지 4차 국거를 해. 그래서 총 9차례에 걸쳐가지고 총나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을 공격한 거야. 국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9번을 공격하고 결국에 이 나라는 망하지. 그러고 이제 위나라도 결국엔 망하고 오나라도 망하고 사마이의 자손인 진나라가 통일을 해버리는데 이 제갈량의 북발을 계속 막았던 사람이 누구야? 3차 북벌부터 5차 북벌까지 3차례를 막아낸 사람이 사마이야. 성이 하마, 이름이 의, 자가 중달. 그래서 사마이와 제갈량은 삼국지 시대의 라이벌이지. 이 사람은 계속 촉한을 다시 회복하려고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사마이는 계속 막아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일화가 되게 유명한데 보통은 사람들이 누가 더 뛰어나다고 얘기하냐면 제갈량이 더 뛰어나다고 얘기해. 이 정도 공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을 공격했다고 생각을 해봐. 말이 돼? 근데 3차례나 했는데 그걸 막아낸 사마이가 위대하겠어? 제갈량이 위대하겠어? 제갈량이 더 뛰어나다고 보통 본단 말이지. 여기 그 얘기가 나오고 여기
자, 제갈량이 5차 국벌, 마지막 국벌을 할 때 여기 보면 장안이라는 곳이 있어. 한나라의 옛 수도. 여기까지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 정벌하는 건 좀 쉬워. 그래서 여기를 항상 목표로 해서 갔는데 5차 국벌 마지막에 이 장안 옆에 있는 오장원까지 가가지고 여기에서 제갈량이 죽어. 근데 죽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죽으면 사마이가 분명히 총공격을 해올 것이다. 그러면 총나라가 아무래도 약한데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담은 목상을 만들어놔, 미리. 그러고 자기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그 목상을 세워가지고 그 위나라군이 쳐들어올 때 맞서 나가게 하지. 그러고서 그거 보고서 어때? 사마이가 제갈량이 살아있네? 이거 나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속임수를 쓴 건가? 그러고 도망가. 그게 이거지. 여기 보면은 사제갈, 죽은 제갈량이 생중달, 살아있는 중달. 굳이 여기선 성을 쓰고 여기서는 자를 썼는데 어쨌거나 사마이야. 그래서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이를 멀리 쫓아 도망가게 하고, 이게 대표적인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를 구한 예지. 그러니까 죽어서도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는. 두 번째, 손빈. 손빈은 요 삼국지 시절 이전에, 한나라 시절 이전에 춘추전국 시대라는 시절이 있었지. 거기에 보면은 여기 오나라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초나라라는 나라가 있어. 여기 월나라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어. 근데 이제 이 오나라의 재상으로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어. 원래 초나라 사람이야. 초나라 사람인데 친구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에는 사람을 형벌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발꿈치를 자르는 형벌이 있었어. 못 걸어 다니기.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죽으니까 죽지 않고 고통을 주게 하려고 못 걸어 다니게 하려고 이 발꿈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못 걷게 되지. 그 형을 받아 손빈이. 그러고서 어디로 망명해? 오나라로 망명하지. 오나라에서 이제 재상까지 올라가. 그 전투적 그 군사적 재능이 되게 뛰어나지. 손빈은 손자병법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돼. 손무 아니면 손빈이 이게 손자병법을 만들었다라고 봐. 그러고 나서 오나라의 이제 손빈이 나중에 결국엔 초나라 수도를 함락시켜버려. 지금의 이제 강릉이라는 곳인데, 강릉 옆에 강화가 있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한이야. 지금 중국 중앙에 있는 양자강과 한수가 갈라지는 데가 우한이고, 요 강릉이 제일 큰 도시, 되게 오래된 도시들이야. 이 도시들이. 요 근처에 수도가 있었는데 여기를 정벌해버리지. 지금의 상하이 지방에서 우한 쪽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정벌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은 어때? 발꿈치가 잘렸지만 자기 복수를 완성했지. 제갈량은 죽었지만 복수를 완성했고, 이 사람은 발꿈치가 잘렸지만 복수를 달성했어.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병이 들었지만 일본한테 복수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보면은 죽은 제갈량도 살아있는 중달의 머리 쫓고, 발 없는 손빈, 정확히 말하면 발꿈치가 잘린 손빈도 방연을 잡았거든. 자기 원수를 잡아가지고 죽였는데, 하물며 이 몸은 수족이 가져있고, 뭐야, 손발이 다 멀쩡해. 뭐 발꿈치 잘리지도 않았어. 그리고 명맥이었으니 제갈량처럼 죽지도 않았네? 그러니까 어때? 복수할 수 있다는 거지. 서절구투 거기 쥐나 개와 같은 외적놈들, 일본에 대한 비하 발언이지. 쥐나 개 같은 일본 놈들을 조금이나마 적을 쏘냐 두려워하겠느냐. 비선에 달려서 나의 비자지. 우리 일본 매들은 좀 빨라. 이렇게 생겼지. 밑에가 뾰족하게 생겼어. 그래서 원양항에 적합하고 속도가 빠른 대신에 선체가 튼튼하지 못하지. 우리나라 배들 되게 좋다고 배우잖아. 이게 평저선이잖아.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 배가 원양항해를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갯벌에서도 그냥 서 있고 튼튼하고 요새처럼 해가지고 일본 선들이 공격하기 힘들고, 대신에 우리나라 배는 대양에 나가면 폭풍 만나면 그냥 뒤집혀. 그래서 우리나라 배들은 이게 원양항해에 좀 적합하지가 않아. 속도도 빠르지 않고. 그래서 일본 배들이 원양항해에 적합하고서 빠르다고 해서 비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날아다니는 배. 그래서 비선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제일 앞에 있는 무리들을 흩어버리면 9, 10월 상풍, 서리바람에 낙엽같이 흩어지리라. 7종7금을 우린들 못할런가. 7종7금은 뭐냐면 아까 사천지방에서 제갈량이 위나라 5번 공격했다고 했잖아. 근데 공격한다고 생각해봐. 주변의 적들은 어떡할 건데? 미국이랑 싸우는데 한국이. 어떻게? 오나라랑은 동맹을 맺어. 여기 오나라가 있었어. 오나라랑 동맹. 남쪽에 있는 야만인들 있잖아. 얘네를 정벌해. 남만 정벌을 먼저 해. 출사표라고 해서 이제 북벌 5번을 하기 전에 남쪽을 먼저 정벌하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정벌할 때 문제가 뭐냐면 오랑캐들이 숫자가 적겠어? 아니지. 거기서부터 옛날부터 살아왔던 애들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를 동화시켜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걔네 우두머리랑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사로잡아서 7번 잡아서 7번 풀어줘. 그게 7종7금이지.
그래서 제갈량이 남쪽을 정벌하고 나서 안정화시켰지,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북쪽으로 갈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게 7총7금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 놈들을 7번 잡았다가 7번 놔줘서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마음으로부터 항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야. 7총7금이. 7총7금이 우린들 못하던가. 그래서 결사 마지막 부분이지. 둠피도이드, 섬나라에 꼬물거리는 오랑캐들이란 뜻이야. 도2에 섬 도자에다가 오랑캐 동리할 때 그 있자지, 오랑캐 있자. 섬나라 오랑캐들아, 소위 걸항 뭐야? 구걸해라. 항복을 구걸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항자불살. 항복한 사람은 불사에 죽이지 않으니 너를 구태여 선멸하랴. 오왕, 우리 왕이란 뜻이야. 나 올자니까. 우리 왕의 성덕이, 성스러운 덕이 욕, 병생, 하고자 할 욕자에다 병생. 함께 사는 거지. 나란히 살다라는 뜻이니까. 우리 임금께서 너희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시느니라. 태평천하에 요순 군빈되어 있어. 요순, 봐봐. 요순 뭐였어? 우리 오제. 황제가 오제의 첫 번째였지. 오제의 첫 번째. 오제의 마지막 5명 중에 2명이 누구야? 요제와 순제인데, 요제와 순제는 태평성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지. 기억나? 요 순제가 엄청난 효자였잖아. 어머니가 자기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살아나가니까 효도하는 이상한 효자 한 명 있어요, 순제.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태평성대 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래. 요순시대 군민, 백성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태평성대의 군민이 되어 있어. 일월광화. 해와 달의 빛이라는 뜻인데 임금의 성덕이야. 임금의 덕이 조부조, 아침같이 아침마다 비춘다. 그러니까 임금의 덕이 끝없다라는 거지. 끝없이 비치거늘. 다음 페이지. 전선, 한옥선이지. 한옥선 타던 우리 몸도 어주, 고깃배에 상관하고. 그러니까 전선은 싸움배인데 싸움배 타지 말고 고깃배에서 편안히 지냈으면 좋겠다. 어부 생활하면서 이런 뜻이지. 어주에 이제 그 고깃배에서 살면서 추월 춘풍, 가을과 봄에 높이 베개를 베고 누워있어. 성대, 태평성대에 해불량파, 바다에 불량 만들어지지 않은, 파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평온한 바다를 다시 보려 하노라. 태평성대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지.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뭐야? 3명 원망하지. 처음에 황제 원망하고, 그 다음에 진시황 원망하고, 진시황이 보냈던 사람들의 우두머니 서부를 원망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배를 만든 게 잘못된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어때? 제갈량이나 손민처럼 내가 병이 들었어도 충분히 복수를 할 수 있으니까 복수를 하고 싶고, 그래서 쟤네들을 동화시켜가지고 우리 밑에 이제 그 남만족처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융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태평성대를 기원한다 라는 내용이야. 이해되지? 자주 나오는 작품이야. 알아도 상사부보다 훨씬 나올 확률이 통상적으로 높긴 해. 보통은 이게 더 나오긴 좋은 작품인데, 상사부분 나온 이 충진연주지사가 나온다면 그게 나올 확률이 높아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게 좀 높기는 한데, 어쨌거나 박인호 작품 무조건 하나는 나온다. 매년. 그치? 자, 모르겠는 거 괜찮아? 몇 시냐? 거의 끝났네. 뭐 남았냐면은 뒤에 봐봐. 선상탄 쪽 있고 문제들. 선상탄 보면 되게 많이 나왔었지. 손흥형 문제들만 모아놔도 그만큼이니까. 자경 한번 시준이가 한번 정리해봐. 자경은 정리해보고, 조홍시가 100페이지 조홍시가 안 나온다. 요번에 연기였어. 얘네 때는 절대 안 나와. 그러고 나면 끝. 박인호 다 끝났어. 그치?